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윤입니다. 정보경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17일 체결한 MOU가 만료됐습니다. 이 가운데 양측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요. 국제 유가는 오늘 상승했습니다. 미국채 장기 금리도 동반 상승하면서 시장의 투심을 위축시켰는데요. 다만 반도체주 안으로는 개별 호재들이 겹치면서 AI, 메모리, 반도체로 자금이 유입됐고요. 시장의 방향과는 다른 흐름을 보였던 반도체였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좀 흐름을 한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쓰냐를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트로픽이 오픈 AI의 보증을 서기로 했던 이 금액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낮아졌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큰 규모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3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요동쳤고요. 5.31%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AI 쪽으로 여전히 지출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이 일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어제 일본 증시에서는 키옥시아가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아마 오늘 한국 증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미국 쪽에서 장기 국채 금리가 조금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함께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바로 만나보시죠. 저와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의 상승 그리고 국채 금리의 동반 상승 속에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약세로 마감을 한 간밤 시장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51% 빠졌고요. 나스닥도 0.32%, S&P 500도 0.51% 하락하는 뉴욕 증시였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랐을까요? 오늘 WTI와 브렌트유가 일제 2%대 올랐습니다. 특히나 브렌트유는 90달러를 넘어섰다는 점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3대 지수가 약세를 보였지만 반도체 지수는 흐름이 갈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개별 호재 속에서 1.64% 상승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간밤 시장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자, 휴전 MOU가 만료되면서 유가는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30년물도 상승하면서 오늘 지수를 압박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확인해 보시죠. 중동 이슈 오늘 새롭게 달라진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관련 MOU 6월 17일 날 체결을 했었는데 8월 17일부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뚜렷한 후속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양측은 강경 발언을 재개했는데요. 일단 이란은 외교적 해결이 실패할 경우 공세적이고 군사적인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이 조기에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고요. 이란에게 강경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만에 대해서 강력한 군사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오늘 휴전 MOU 만료 이후에 다시 확정 가능성이 커진 부분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유가와 장기 금리의 움직임이 컸는데요.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원유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WTI와 브렌트유 모두 2%대 올랐고요. 특히나 브렌트유 90달러 선을 돌파했다는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유가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지만 그 이후에 미국과 이란 그리고 호르무즈 관련 우려가 커지면서 상승폭은 확대되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가만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미 국채 장기 금리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10년물이 4.7%대, 30년물은 5.3%대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30년물 금리는 2007년 6월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죠. 미 국가 부채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가중됐습니다. 증시에는 결국 유가와 금리라는 이중 부담으로 작용을 한 하루였습니다. 자, 이 중동 갈등은 최근 시장에 계속해서 소화해온 재료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연결고리를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죠. 휴전 MOU 만료 이후에 확전 우려가 커졌고요. 호르무즈 리스크가 커지면서 브렌트유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장기 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오늘 3대 지수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자, 앞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이 있을지 아니면 군사적 긴장이 확대될지 여부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90달러를 넘어선 브렌트유가 이런 수준을 유지할지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 미 국채 장기 금리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면서 19일 있을 FOMC 회의로까지 저희랑 계속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한편 앞서 시장 전체는 유가와 금리 부담으로 약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와중에도 반대로 움직인 곳이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상승을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이어서 살펴보시죠. 오늘 약세장 쪽에서 가장 강했던 건 반도체였는데요. 다만 단순한 기술적 강세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반도체 내부에서 차별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 새로운 호재들이 집중됐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구매에 제동을 걸었고 엔트로픽의 성장은 AI 수요 기대를 재점화시키는 이슈가 됐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하워드 러틀링 미 상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가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구매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장은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사용 제한에 대한 가능성이 중국 메모리 업체의 애플 공급 확대에 대한 제약으로 이어진다고 해석을 했고요. 결국은 미국의 메모리, 스토리지 업체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는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샌디스크가 급등했고 마이크론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정 종목 하나만 오른 게 아니고요. 이렇게 메모리와 스토리지 업체 동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오늘 반도체 랠리의 첫 번째 축은 대중국 규제로 인한 미국 업체의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픽도 오늘 좀 호재로 이어지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2분기 잠정 매출이 115억 달러인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14배가 넘게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의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을 시장은 확인을 했습니다. AI 기업들의 컴퓨팅,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지속도 좀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고요. AI 인프라 관련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벨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AI 인프라 관련주가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앞서 보신 이 두 호재, 성격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호재는 공급망과 정책 수혜감을 나타냈고요. 엔트로픽의 성장은 AI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졌죠. 서로 다른 호재였지만 이 두 호재가 같은 날 나오면서 반도체 업적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좀 영향이 크게 나왔습니다. 장비주까지 강세를 보였는데요. 메모리와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반도체 제조와 장비 영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하지만 AI주 전체가 랠리를 보인 건 아니었습니다. 기존 AI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보합권이었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은 오히려 약세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른 가운데 나스닥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오늘 반도체 랠리를 해석해 본다면 AI 낙관론에 따라서 기술주 전반이 상승하는 흐름은 아니었고요. 메모리, 장비, AI 인프라 중심으로 선택적 랠리가 있었던 장세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최여운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간밤 증시는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탄력은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쉬어갔던 기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실까요? 인텔입니다. 1% 가깝게 상승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대 상승, 마블 테크놀로지 5%대 상승, 온세미컨덕터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까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인 가운데 장비 쪽이 괜찮았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5.5%대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매출과 EPS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렇게 장비주도 괜찮았고 메모리 반도체주도 괜찮았는데 보시다시피 대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에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오라클,
미라클 2.5%대 하락세, 팔란티어 1%대 가깝게 하락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1.4%대 하락세, 그리고 어도비 3.7%대 상승 하락세. 대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은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또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들 중심으로 약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실 장중에는 상승세를 좀 그대로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오픈 AI에 들어가는 이 금융 자체에 대한 규모가 좀 이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좀 안도감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고 알파벳이 0.5%의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주도 대체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뱅크 모두 다 일제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고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일제 1%대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대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간밤에 또 특징적인 기업들 하나 살펴본다면 샌디스크입니다. 샌디스크가 간밤에 8% 넘게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연이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 한 주에만 35%대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까지 합치면 40% 넘는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저점 대비해서는 약간 조금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을 더 확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0.87%의 하락세, 그리고 테슬라가 이번 주에 FSD를 월 구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좀 약간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홈디포, 로스 이렇게 미국에서는 소비재 쪽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이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 체력을 알 수 있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외신에서는 대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약간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 간밤에 0.51%의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모건스탠리가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이 앞으로 탄력을 보일 것이다라면서 2027년에는 주가가 $500까지 갈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주가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그 이외의 기업들 같은 경우 캐터필러 같은 기업들 산업재 쪽이 간밤 시장에선 강세였습니다. 3%대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였고 코이런트가 최근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는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장중에 10%대 급등세 나왔습니다. S&P 500 가운데서는 간밤에 코이런트가 가장 높은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보잉이 간밤 시장에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2.4%대 하락세 나온 걸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잉이 생산하는 아파치 헬기가 추락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보시다시피 주가가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특징적으로 움직였을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이 중국에 있는 CXMT의 메모리 반도체를 쓰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3일 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이 인터뷰가 진행이 됐고요. 사실 이게 좀 오래된 뉴스인데 시장에서는 약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저점을 다시 한번 찍고 조정을 좀 끝내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와중에 이렇게 미국의 상무장관이 발언을 내놓은 것이고 주가가 4%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고 나서 어제 대만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까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한국 증시에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증권사의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발언으로 코스피가 7,000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증권사의 커멘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와의 연결고리를 잘 이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텔입니다. 인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소식 이후로 주가가 이렇다 할 움직임을 좀 나타내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간밤에는 1%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리프탄 CEO가 지난주에 인텔의 주식을 약 10만 주 넘게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텔이
유상증자는 했지만은 괜찮구나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 이에 따라서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주가 지수가 전반적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과 같은 기업들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갔다라는 부분은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특징도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기업을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려야 될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나이키가 있었습니다. 나이키가 간밤에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 이후로 9월 이후로 최저점이었다고 하고요. 이번 해에만 나이키의 주가는 39% 넘게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나이키 하면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 기업으로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나이키라는 이 회사의 성격과는 맞지 않게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는 이유는요. 패션 업계 안에서 그리고 운동복을 파는 기업들 안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스트릿 패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변에 나이키 신발을 신는 사람이 이전보다 확실히 좀 줄었습니다. 편리함 그리고 편안함을 생각하는 소비자는 사실은 이제 나이키보다는 다른 기업들, 뭐 호카 이런 기업들 많이들 또 선택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의 판매량이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이게 패션에서도 안 되고 기능성에서도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미국 내 패션 기업들 내에서 약간 트렌드라고 합니다. 온홀딩스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 탄력을 보이는 반면에 나이키의 주가는 보시다시피 그래서일까요? 1년 내내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나이키가 이제 더 이상 가치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앞으로 주가가 더 빠질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미국 시장 안에서의 지형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안에서도 약간 전통적인 가치주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을 어떻게 정리해 보면 좋을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시장이 다시 협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국면으로 돌아왔지만 많은 투자자가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밤에 유가가 2%대 상승 흐름이 나왔고 WTI는 9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간밤 시장에 있었던 이슈치고는 사실 유가의 상승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 현재 형성된 컨센서스라는 게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유가 상승 위험보다는 하락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물론 교착 상태에 빠지긴 했지만은 이게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뭔가 엄청난 갈등으로는 격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의 분위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좀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한국 시장이라도 어떻게 연결이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네, 미국 시장 상황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성주원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은 어제 광복절 연휴로 하루 휴장을 했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 흐름은 어땠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뉴욕 증시는 오늘 일제히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부각된 데 따른 겁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은 0.5%씩, 나스닥 종합지수는 0.3%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체결한 휴전 양해각서를 연장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억류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 주가는 2% 넘게 상승했는데요. 브렌트유는 배럴당 90달러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84달러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유가가 다시 오르면 물가를 자극하고 연준의 통화정책 운신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실제로 오늘 미 국채금리도 함께 뛰었습니다. 다만 기술주 안에서는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 올랐고 마이크론도 4% 상승했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주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AI 투자 기대가 여전히 시장을 받치고 있지만 오늘은 유가와 장기금리 상승 부담을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유가와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짚어주셨는데요. 특히나 미국채 30년물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장기금리가 계속 오르는 건가요? 네, 오늘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5.31%로 마감했는데요. 2007년 6월 이후 처음으로 5.3%를 넘어선 겁니다. 10년물 금리도 4.72%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보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계속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AI 투자 경쟁까지 겹쳤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 장기 회사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와 빅테크가 같은 채권 투자자들의 돈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주요 빅테크의 차입액만 약 2천억 달러로 민간이 소화해야 할 미 중장기 국채 순 발행액의 25% 수준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회사채와 주택 저당 증권 발행 증가가 올해 10년물 국채 금리를 약 0.3%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I 투자가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장기 금리가 과거처럼 쉽게 내려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기금리의 움직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이 좀 주목해야 할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소비의 체력을 확인할 대형 유통업체들의 실적이고요. 두 번째는 연방준비제도의 7월 FOMC 의사록입니다. 최근 미국의 7월 소매 판매와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둔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현지 시간 기준으로 홈디포가 화요일, 로우스가 수요일, 월마트가 목요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 월마트는 미국 소비를 폭넓게 보여주는 기업인 만큼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갑을 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지 시간 수요일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인데요.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소비와 고용은 둔화 신호를 보내고 있고 중동 리스크로 유가는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경기 둔화는 금리 인하 필요성을 높이는 반면에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은 연준의 운신 폭을 좁히고 있는 겁니다. FOMC 의사록에서 연준 내부의 이런 경기와 물가에 대한 판단 그리고 향후 금리 경로를 가늠할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30년물 국채금리가 5.3%를 넘어선 만큼 이번 주 시장은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유가와 장기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주원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제유가와 장기 국채금리 상승의 상승이 투심을 위축시켰던 간밤 시장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실적 그리고 FOMC 의사록을 주목해 보시죠.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월가가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키워드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엔트로픽의 매출이 1년 만에 무려 14배가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AI 수익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IPO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네, 엔트로픽이 지금 그 사고를 칠 것 같거든요. 지금 오. 스페이스X가 2조 달러를 못 넘었는데 네. 지금 3조 달러 지금 이제 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스페이스X는 흑자가 아니에요. 네. 근데 엔트로픽은 지금 흑자가 달성됐다는, 물론 엔트로픽 대변인은 성명을 거부했습니다. 답변도 거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 CNBC랑 블룸버그에서 모두 답변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비밀로 지금 투자자들에게 지금 뭐 레터를 날렸는데 거기에 뭐 흑자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지금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가 저거를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구글도 지금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면서 어떻게 구글이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지? 저렇게 돈이 많이 드나?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AI라는 게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고 있는데 그거를 회수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거에 대한 네. 의문이 붙으면서 주가가 조금 부침이 있었던 거잖아요. 몇몇 업체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를 회수를 지금 벌써 해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지금 사건이죠. 왜냐하면 2028년도나 돼서야 뭐 플러스 전환이 가능할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2026년이면은 2년을 앞당겨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트로픽에 투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 부동료로 다 벌어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엔트로픽이 비싸죠. 지금 구독료가 엔트로픽이 상당히 비싸요. 클로드가. 엔트로픽이라고 하면 안 돼요. 클로드를 많이 써요. 클로드가 지금 제미나이라든가 챗GPT나 그록보다 비싸요. 여러분들 일반 소비자가 쓰는 것도. 근데 지금 그 구독료를 어디서 뽑아내고 있냐면 기업용 그 구독료 서비스거든요. 지금 오픈 AI, 챗GPT도 엔트로픽의 클로드도 지금 기업용 서비스로 많이 넘어가면서 거기서 구독료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미 회수가 지금 돼버리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되면은 AI 씬에 대한 더욱더 확신이 지금 가속화되는 지금 상황이죠. 지금 약간 저 분기에 오차가 있는데 2025년도 2분기입니다. 작년 2분기 대비해서는 1360%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일단 7.87억 달러 네. 작년 2분기 매출이었는데 이번 연도 2분기 매출이 115억 달러 이상으로 지금 나온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조정 영업이익이 아니라 조정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영업이익 5.59억 달러라는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니까 저 정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겠느냐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분기 매출이 일단 1360%가 급증을 했다. 근데 아까 미리 얘기를 드렸지만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을 걷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그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좀 자료에서 오타가 있었다고 하신 부분이 이제 표를 보시면 2025년 2분기라는 부분이었고 조정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부분까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좀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엔트로픽의 IPO가 될 텐데 어떤 이야기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려주시죠. 네, 지금 저 크리슈나 라오라는 CFO가 있거든요. 재무관리 책임자. 네네. 저분이 이제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미팅하는 그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을 CNBC나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는데 그걸 확인을 요구하니까 확인은 안 해줬어요. 근데 흑자가 났대요. 네. 근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 일단 지금 중요한 게 그 흑자가 안 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PSR로 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AI 기업이라던가 성장형 기업들은 저렇게 성장을 빨리 할 테니 지금 당장 이익이 안 나더라도 향후에 예를 들어 5년 뒤, 뭐 빠르면 3년 뒤에 그 성장의 어떤 결실을 맺을 거를 가정을 해서 시장의 가치를 매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주당 순이익이 안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성장형 기업이 마이너스가 나와요.
주당 순이익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EPS 곱하기 PER을 해야 적정 주가가 나오는데 EPS가 안 나오죠. 손실 상태니까요. 그래서 매출에다가 보통 곱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025년도 5월 달에 470억 달러 연간 매출 이 지금 예상인데 이 지금 2028년에 2천억 달러입니다. 근데 저기서 예를 들어 지금 한 20배 보통 우리가 PER이든 PSR이든 20배 정도를 아니면 성장이 굉장히 탁월한 게 30배 정도를 곱해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되는 지금 시가총액이 나오거든요. 스페이스X의 2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26년도 6월 달에 IPO 비공개 신청 완료한 상태고 지금 뭐 CFO 지금 크리스나 라울 얘기도 했었고요. 지금 이르면은 10월 달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추석 연휴 지나면 바로 상장이 됩니다. 저러면 이제 스페이스X 위에 아마 순위가 랭크될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8년도 1,900억인데 저 사이에 예를 들어 그냥 1,000억이라고 해봅시다. 1,000억 달러에 20배만 곱해봐요. PSR을. 그럼 이제 2조 달러가 넘고 2,000억 달러에다가 저기 20배로 곱하면 4조 달러가 남아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이 예상이 된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얘기 나왔던 게 매출은 올라가는데 흑자 전환이 안 됐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흑자 전환이 된 것으로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으로 된 것으로 네. 2026년 2분기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게 기업용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거기서 지금 구독료가 굉장히 그 기업용들은 구독료를 장기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캐시카우가 지금 네.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오픈 AI가 선점을 했잖아, 이 시장을. 그렇죠. 근데 IPO를 지금 이 오픈 AI보다 먼저 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네.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들도 해소가 됐고 또 IPO 시점과 관련해서도 엔트로픽의 IPO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을 짚어봤습니다. 엔트로픽은 이제 클로드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또 비교가 되는 게 구글의 제미나이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글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는 걸 좀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지금 제미나이에 비해서 개인용도 구독료 비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에 대한 코멘트도 사실 나왔었어요. 지금 이거 비싸도 우리는 유지하겠다. 왜냐면 자기가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훨씬 성능이 월등하니까 우리가 네. 비싸게 받는 거는 알아서 써라 이거예요. 비싸게 내기 싫으면 우리 거 쓰지 마라. 그리고 딥시크 거 써라 이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딥시크가 아무리 그렇게 뭐 가격을 내리더라도 엔트로픽은 내릴 가능성이 없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제미나이를 지금 내놓는 알파벳, 이 제미나이는 이제 구글의 어떤 세계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유리한 부분이 많죠. 유튜브도 갖고 있고 생성형 AI부터 영상 생성 AI까지 다 갖고 있어요. 자, 어쨌든 알파벳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5월 달부터 사실 보면은 고점을 넘지 못했어요. 사실 다른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렇다 스토리지 3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점 돌파를 하고 아니면 고점 돌파를 시원하게 했다가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데 사실 구글은 5월 달부터 조금 내려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때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 지금 창사이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전환됐다는 소식 때문에 그때부터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갭 하락도 나왔다가 갭 상승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죠? 갭 상승 2번 나왔고 여긴 갭 하락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340달러 정도에서 일단 여기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남북을 가르는 약간 휴전선처럼 여기서 휴전을 네.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박스권 상단이 380달러까지 일단 다시 상승을 시도해 보려는 추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엔트로픽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관련해서 구글의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갭 상승, 갭 하락 이렇게 좀 변동성이 컸던 구글인데 최근에 340달러 선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흐름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월가 시그널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노우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의 주인공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주가가 5% 이상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요. 미국에 보시다시피 상무장관이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구매 자제를 요구했다라는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구매를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위대한 미국 기업이 중국산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애플 측에도 이 같은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애플은 AI 데이터 센터 확산에 따른 메모리 부족에 대응해 중국의 CXMT와 YMTC 제품 도입을 검토해 온 바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판매하는 아이폰과 맥북에 탑재하기 위해 CXMT 메모리 칩을 시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발언이 메모리 조달을 둘러싼 애플과 미국 정부 사이의 새로운 긴장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산 메모리 사용이 제한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기존 메모리 업체들의 반사 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를 좀 기대해 볼 법하고요.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 관련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와 함께 데이터 센터 건립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 보증을 해주기로 한 금액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와 오픈 AI SP에너지가 미국 오하이오주에 최대 8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합니다. 엔비디아는 부지와 전력,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해 1,050억 달러 이상의 금융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SP에너지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 소유하고 오픈 AI가 20년간 임차하는 방식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의 일환으로 SP에너지에도 15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에는 엔비디아 GPU만 사용되며 투입 규모는 약 150만 개에 달할 전망입니다. 2030년까지 이곳에 배치되는 GPU 세대별 잠재 매출은 1,500억에서 2,0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과 기존 오픈AI 관련 계약을 합치면 엔비디아의 사업 규모는 최대 6,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젠슨 황 CEO는 고객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다시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순환 투자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에 따른 앞으로의 시장 판도 변화를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엔트로픽. IPO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은 14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AI 챗봇 클로드 개발사 엔트로픽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115억 달러를 넘어서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14.6배를 급증했습니다. 직전 분기인 1분기 매출은 47억 3천만 달러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코딩 도구와 사무용 AI 에이전트 등 기업과 전문직 시장을 공략한 전략이 성장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트로픽은 투자자들에게 2028년 매출이 최대 2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공개 서류를 제출하며 IPO 준비에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상장 과정에서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가 2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AI 규제 강화 움직임과 미국 국방부와의 법적 갈등은 상장을 앞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관련 기업들 IPO 시장은 더욱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AI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빠르게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엔트로픽의 실적 성장이 어디로까지 이어질지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네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가 5.3%대를 넘어서면서 5.31%대까지 올랐습니다.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보니 바클레이즈는 앞으로 장기채 매도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31%까지 오르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미국 장기 국채 매도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신중한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장기물 매도세에 역행하는 전략을 계속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가 이미 크게 올랐지만 아직 장기채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점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바클레이즈는 재정 상황 개선과 AI 관련 회사채 발행 둔화 등이 나타나야 전망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재무부의 30년물 국채 입찰 금리도 5.216%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고용과 소비 둔화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부담은 낮아졌지만 장기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와 국채 공급 증가, AI 투자에 따른 기업 자금 조달 확대가 장기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기업이 AI 쪽에 투자하는 금액이 더 많아지면서 미국의 장기물은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국채 금리의 변화에 따른 시장의 변화까지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네, 중국의 로봇 기업입니다. 유니트리 드디어 내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장을 앞두고 신제품 초인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중국의 로봇 기업 유니트리가 상하이 증시 상장을 앞두고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 슈퍼맨을 공개했습니다. 유니트리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로봇은 제자리에서 2m 높이까지 뛰어오른 뒤 안정적으로 착지하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회사는 인간의 제자리 높이 뛰기 최고 기록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달리기 성능도 공개했는데 로봇의 최고 속도는 초속 12.658m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사인 볼트가 2009년 기록한 최고 속도인 초속 12.4m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습니다. 유니트리는 중국 로봇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본토 증시 IPO에 나섭니다. 기업 가치는 약 61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2조 8천억 원으로 평가받으며 상하이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 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 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모건 스탠리가 이제 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밀접한 이제 HBM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 중에 이제 사실 얼마 전에 비슷한 보고서의 어떤 그 정책적 변화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전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해당 전망을 갖다가 오해하면서 당시 이제 해당 보고서 나오자마자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가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번 모건 스탠리 보고서는 사실 큰 오해였다는 것을 자세하게 기술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내놓은 투자 의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메모리 부족의 AI 반도체 설계도 바뀐다라는 내용의 요 리포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요 리포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지금 엔비디아는 마치 예전에 인텔이 286, 386, 486 내놓듯이 매년마다 엔비디아의 어떤 칩을 갖다 개선하는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면 매년마다 새로운 엔비디아 칩을 내놓는 것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나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 설계를 또를 갖다가 이제 TSMC 넘겨주면 그에 맞춰서 TSMC도 엄청난 기술적 혁신을 해야 되는데 둘 다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엔비디아와 TSMC는 최선을 다해서 매년마다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지언정 문제는 이제 엔비디아의 칩에 이제 상응하는 예를 들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HBM 또 동일하게 이제 기술적 혁신을 갖다 이뤄내야 되는데 기술적 혁신을 이뤄내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기술적 혁신을 이뤄냈는데 그 물량이 많지 않다. 이런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여기에 이제 또 다른 관심사인 그 전력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모건 스탠드가 지목을 하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엔비디아가 이런 기술적 혁신을 자기들 열심히 하지만 전력이라든지 그다음에 HBM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쫓아오지 못하니까 쫓아오지 못하는 것은 뭐 엔비디아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을 갖다가 엔비디아가 불평과 불만을 내놓기보다는 이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맥락에서 자신들의 어떤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바꾼다라는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HBM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데 부족한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가 새로운 이제 또 방안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엔비디아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어떤 겁니까? 예, HBM 메모리 자체가 이제 그 포화 상태에 이렇고 추가로 더 생산할 수 없다면 그걸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내는 정책이 무엇이면 고급형 엔비디아 칩에는 이제 HBM4E에 8단을 갖다 집어넣고 보급형이 아닌 보급형 그 엔비디아 칩에는 HBM4를 집어넣는 것이다. 그러니까 HBM4보다 더 이제 성능이 좋은 것이 HBM4인데 이 둘 다를 갖다 다 충분하게 다 다루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이제 물량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내놓은 이제 대안이 무엇이냐? 보급형 HBM4와 고급형 HBM4E를 갖다가 구별해서 HBM 메모를 장착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전쯤에 이 엔비디아가 HBM 사양을 낮춘다는 소식만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HBM 사양을 낮추면은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 삼성전자나 HBM을 갖다 주로 공급하는 SK하이닉스는 안 좋다라는 이제 소식이 바로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자세한 내막을 이번에 모건 스탠리가 이제 보고도 내놨는데 HBM 사양을 낮추는 이유가 무엇이냐? HBM 전체 매출을 갖다 낮추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BM 전체의 그 생산을 한정돼 있으니까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보다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HBM4E는 갖다가 고급형으로 낮추고 HBM4는 이제 하반기부터 HBM4A 시대가 열립니다. HBM4는 이제 보급형 엔비디아 칩에다가 이제 이원화시켜서 장착시키겠다는 것이 엔비디아 전략입니다. 이거는 마치 무엇이라 비교할 수 있냐?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아이폰이 고급형 아이폰이 있다가 이제는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화웨이의 이제 그 중저가형 시장도 열리니까 그 고육 지표로 무엇을 내놨습니까? 팀쿡이 고급형 이제 아이폰도 있지만 보급형 아이폰도 따로 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원화시켰다고 보시면 되는데 엔비디아도 사실 그게 이원화시킨 것이 이원화시킨다고 해서 HBM 전체 매출과 수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이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점에 맞춰서 그 하이닉스의 주가랑 메모리 산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원화를 추진하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HBM 시장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가는 뭐 방향 자체는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핵심은 HBM의 생산 규모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정된 규모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 스펙을 낮춘 것이지 HBM 자체의 물량이나 매출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의도대로 된다면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엔비디아 칩을 주세요라는 세계 곳곳의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이닉스가 우리는 그러니까 기술적 혁신을 갖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이제는 이제 내년에는 HBM4E의 시대가 열리는데 HBM4E의 시대에 맞춰서 엔비디아 원하는 만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요.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그러기에는 이제 병목 현상이 걸리니까 이런 맥락에서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가 고급형과 보급형을 나눠서 엔비디아 칩을 갖다 양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건 스탠리가 HBM4E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HBM4E가 이제 조만간
도래하는 거라 봤을 때 그 전체 시장이 무엇이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 H밴드 전체 수요를 갖다가 300억 기가비트. 이제 소문자 B니까 이제 이거는 비트죠. 대문자 B로 쓸 때는 이제 바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300억 기가비트였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최대 500억 기가비트. 그러면 이제 최대의 규모로 치면은 HBM 수요가 얼마만큼 되느냐? 무려 66%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SK하이닉스가 물량을 못 맞춘 이유가 무엇이냐?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인 것이지 SK하이닉스의 생산을 갖다 잘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또 동시에 보시면 좋겠고, 그 올해보다 내년에 HBM 수요가 66% 성장하다. 그 HBM 수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 모건 스탠리는 사실은 이것이 엔비디아의 수요가 얼마 되는지 적시하지 않았고 전 세계 HBM 수요라고 적시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엔비디아의 수요도 폭주하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 그 엔비디아의 라이벌에서는 AMD 수요도 늘어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구글의 TPU도 사실 HBM 필요합니다. 이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메타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거기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 다 포괄했을 때 HBM 시장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최대 66% 성장해서 생긴 문제인 것이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제대로 생산을 하지 못해 생긴 문제는 아니다. 이 점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HBM4E는 언제부터 탑재가 되나요? 예, 모건 스탠리의 전망으로는 올해 하반기는 이제 HBM4A 시장이고, 바로 내년이 되면 이제 HBM4E의 시장인데, 그 주목할 점은 무엇이면 내년도 너무 두루뭉술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모건 스탠리도 두루뭉술하지만 2027년에 얘기했지 그것이 내년 내후년지에 적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년이면 분명히 HBM4E 시장이 열리고, 그때 또 엄청난 그 수요와 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떤 매출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무엇입니까? 언제나 AI가 정점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정점이 아닙니다. 올해보다도 66% 정도 시장에 수요가 열리는데 무슨 정점입니까? 이런 맥락에서 정점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 흔들리면 잘못된 시장의 반응으로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인프라 병목 형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약간 좀 수요에 대한 좀 줄어듦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던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CNBC가 그 SK하이닉스의 이제 공장을 갖다가, CNBC 방송사이죠. 어떤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화면을 따야 되니까, 그 방송사가 최초로 이제 SK하이닉스의 내부의 공장을 갖다 찍었다. 그리고 내부 공장도 찍었지만 동시에 이제 용인에서 또 그 이천에서 엄청나게 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하는 것도 화면에 담으면서 SK하이닉스의 전체적인 이제 조망을 하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또 우리가 살펴볼 대목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사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CNBC에서 이제 나온 기사이고, SK 하이닉스 AI 메모리에 7,200억 달러의 초대형 베팅을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7,200억 달러라는 건 엄청난 금액이죠. 엄청난 규모를 갖다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려고 하는데, 메모리를 갖다 지어 생산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이 방송을 위해서 찍은 화면과 그 사이에 이제 7월 달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주가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기자 입장에서나 그 기자가 기사를 쓸 때는 읽는 독자가 있고, 독자가 사실은 기자의 상품을, 기사인 상품을 갖다가 소비하는 수요자이기 때문에 이 수요자의 소비자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무엇이냐? 그래, SK하이닉스가 7,200억 달러 천문학적 투자를 하는데 7월 달에 폭락을 했잖아. 폭락을 했으면 이 투자는 갖다 어떻게 되는 것이지? 라고 의문을 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기사 의미 있다라고 보고 이제 가져왔는데, 결국 이제 7월 달에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6월 20일이라 이제 최고점이었습니다. 298만 원이라는 그 종가 기준으로 그 최고점을 찍고 나서는 계속 하임없이 한 번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결국 이제 그 차트의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는 쌍고점을 형성하고 내려갔는데, 그러면서 하임없이 떨어지다가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거의 120만 원을 갖다가 목전을 두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냐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불안한 심리가 있었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의 7,200억 달러의 투자는 주가가 떨어졌지만 폭락했지만 투자는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쌍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 하이머치 떨어졌는데, 그때 주가 하이머치 떨어지다가 그 언제 다 주가 반등을 했냐?
7월 마지막 거래였던 7월 31일 날 미국에서 불어왔던 시타델의 이제 시츄에이션 어웨이너스라는 펀드를 갖다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때 그 정점에서 이날 하인스가 시총 2위 기업도 하인스가 상한가를 쳤고 시총이 뭐 5조짜리, 10조짜리 기업도 아니고 1조 달러 넘는 그런 그 하인스가 주가 상한가를 쳤다는 것도 대단한 동시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주가가 폭락했던 이유가 사실 AI의 정점이라든지 SK하이닉스가 공장을 짓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 수급 때문에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상징적인 사건이 시타델이 이제 SI 펀드를 인수하면서 상한가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급에 따른 문제인 것이 기업의 본질에 따른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주가가 떨어지든 주가가 올라가든 자신이 할 일은 간다. 7,200억 달러의 공장을 갖다가 설립하기 위한 부지도 알아보고 부지에 따른 용수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관계 당국과 그럼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준이라든지 그 규제 같은 건 어떻게 할지 열심히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드리냐? 우리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투자하신 종목이 갑자기 이제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는데 그때 급락한 내 종목의 마음은 쓰리지만 해당 종목의 임직원들은 무엇을 할까? 내가 주가가 급락했으니까 이들은 놀까? 주가가 급락하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일을 멈출까? 그렇지 않다고 만약에 그림이 그려지면 내 종목은 여전히 유효하다. 근데 주가가 급락하니까 그렇게 이제 임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그림이 안 그려지고 이들도 역시 나처럼 마음이 상심해가지고 놀 것 같아. 이러면 주가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 여전히 7,200억 달러의 투자는 집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주가는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사에서 보니까는 SK 최태원 회장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더라고요. 예, 최태원 회장이 이제 리포터랑 이제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미 알려진 얘기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젠슨왕이 최태원 회장을 만나면은 메모리 그 웨이퍼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제발 플리스 모어 칩스 나한테 칩을 더 주세요. 나한테 H 메모리를 더 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 최태원 회장이 실리콘밸리 가면은 뭐 젠슨왕을 만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AMD CEO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글 CEO도 만나고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만나고 아니 그들 CEO를 왜 만납니까? 그들 역시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면은 SK하이닉스 메모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SK하이닉스의 CEO는 아니지만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을 만나서 수시로 그들의 어떤 수요와 그들의 어떤 그 민원을 갖다 처리하면서 최 회장도 사람이 문자로 적힌 보고서도 있지만은 그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들 얼굴 표정을 보면서 SK하이닉스의 메모리를 갖다가 세계 곳곳에 필요하면서 그 최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0년까지는 초과 메모리 수가 유지될 것이라 얘기했던 대목도 사실은 그런 CEO들을 만나면서 읽힌 얼굴 표정, 그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것들도 다 함축적으로 담아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CNBC 리포트에 그런 것이 담아져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과 수요는 사실은 내년은 당연하고 2003년 적어도 SK하이닉스의 초과 수요는 2030년까지 끄떡없다. 이렇게 보시면서 주가를 전망하신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중국에는 이 HBM을 판매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중국도 SK하이닉스 H 메모리를 원하지만 미국이 이제 금수 조치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판매를 하지 못합니다. 미국은 SK하이닉스의 H 메모리를 갖다가 판매하지 못하려 했으니까 그러면 중국 당국이 어쩔 수 없이 CXMP의 메모리를 갖다가 더욱더 이제 그 부추겨서 HBM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앞에 코너에서는 HBM4가 이제 하반기에 열리고 내년에 HBM4 시장이 열리는데 지금 CXMT 어떻게 했냐? 이 CXMT는 HBM2를 갖다가 개발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왜 개발에 그치고 있냐? 미국 당국이 엄청난 수출 갖다가 이제 제품을 갖다 규제하다 보니까 800개의 메모리 공정이 있습니다. 800개의 메모리 공정에서 하나만 제품이 제대로 조달하지 못해도 완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네덜란드 ASML도 못 가져가지만 HBM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각 공정이 필요한데 시각 공정의 제일 중요한 회사 중 하나 어디냐면 이제 램 리서치의 회사입니다. 램 리서치의 시각 공정을 갖다가 중국에 반출을 못하도록 이미 금수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어플라이드 모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중요한 핵심 부품을 갖다가 못 가져가다 보니까 중국 당국이 HBM을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사실은 HBM의 강점을 갖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사실은 중국에 갖다가 쫓아갈 수 있는
범용반턴 쫓아올 수 있을지언정 저는 쫓아오지 못할 거라 보지만 설령 쫓아온다 할지라도 적어도 HBM 쫓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보다 HBM도 강점을 갖고 있는 하이닉스를 더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도 그 때문인 거고 CNBC도 이번에 분명히 또 적시하면서 중국에는 HBM 수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또 한 번 적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HBM 시장 안에서의 SK 하이닉스 시장 점유율을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HBM 시장 점유율, 모든 HBM을 갖다가 다 아우른 시장 점유율은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의 이제 전망으로는 하이닉스가 이제 52%,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각각 24%이지만 이거는 이제 전체 시장을 아우른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만 본다면 사실은 이제 SK하이닉스 시장 점유율이 한 70%로 봐야 되지 않느냐. 60% 이상 70% 전망인데 왜냐면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HBM 시장에서 주력 부대를 할 수 있는 HBM3E에서는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지 못했어요.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만 본다면 사실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내부에서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고 HBM4로 넘어가면 사실 더 유의미한 수가 나올 텐데 그래서 사실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HBM4를 갖다가 엔비디아라 말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엔비디아라고 해석할 수가 없도록 계속 그런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으니까 만약 하반기에도 삼성전자가 유의미한 매출을 냈는지를 재무제표를 지키면서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도 하반기에 HBM4 시장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CNBC의 보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3일 잘 쉬셨습니까?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또 다시 좀 더워지죠. 하여간 건강관리 막판까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경제 일정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주 일정도 먼저 보죠. 이번 주가 뭐 아주 그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긴장을 시키는 텐션을 끌어올릴 만한 일정들이 이렇게 썩 많지는 않더군요. 일단 뭐 오늘 화요일이니까 화요일 거부터 어제 거는 뭐 지나간 거 뭐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오늘 거부터 준비했습니다. 화요일 보면은 미국의 뭐 산업 생산 정도 좀 볼만할 것 같은데 최근에 그 ISM 제조업 지수나 서비스업 지수 특히 제조업 지수 쪽 보면 요즘에 하여간 지표들이 미국의 좀 주요 지표들이 뭐 심리 지표들까지 포함해서 확실히 좀 주춤거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합니다. 지난주 소매 판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이번 소매 판매는 조금 그 시장에서 좀 조금 예민하게 조금 이제 뭐랄까요 좀 신경 써서 보는 것 같더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바이두 실적은 좀 오늘 좀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좀 나온 자료들 좀 보면 알리바바의 이 오픈 AI 모델이죠. 굉장히 좀 잘 만들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이 AI 투자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중국의 빅테크들이죠. 알리바바, 뭐 텐센트, 뭐 바이두 이런 회사들의 실적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중국 전체 이 매크로 지표들은 좀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기업 실적들, 뭐 투자 엄청나게 하는 실적들 그거는 좀 미국의 빅테크들만큼 당분간은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고요. 유로존은 물가가 일단은 봐야죠. 일단 금리를 한번 올렸고
유럽은 지금 뭐 국채금리도 좀 오르고요. 전체적으로 뭐 이 폭염에 따른 이 지표의 영향이 더 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너무 이제 폭염이 심하고 하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들 물가들이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유럽이 또 재정 분위기들이 썩 좋지 않지 않습니까? 프랑스 비롯해서 뭐 독일도 그렇고 뭐 독일이야 뭐 요즘에 뭐 라인메탈 같은 주가들이 많이 오른다고 방산주들이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매크로 지표들이 이 재정 어떤 압박들이 지금 커지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방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력 쪽 투자도 해야 되고 AI 쪽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채 발행들을 이제 하거나 또는 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게 좀 유럽의 국채 금리를 좀 압박을 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인플레 관련 지표들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이제 날이 덥고 하면 여러 가지로 다 좀 오르죠. 채소값도 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유로존은 지난번 금리 인상 때도 사실 뭐 얘네가 경기가 과열돼서 금리를 올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럽 쪽이 또 이제 이런 어떤 인플레 압박에 따른 물가 상승, 뭐 국채금리 또 상승, 그에 따른 뭐 기준금리 상승 이런 흐름으로 좀 가는 분위기가 계속 될지 여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은 FOMC 의사로 공개가 됩니다. 요거는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역시 금리와 관련돼서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자세히 말씀들 해주셨겠습니다만 어쨌든 30년물이 5.3%까지 넘어섰고 10년물이 다시 4.7%를 넘어선 상황을 생각을 하면 금리가 또 시장의 흐름을 또 좀 좌우할 그런 변수로 다시 좀 주말 사이에 좀 부상을 하는 모습입니다. 독일 뭐 생산 물가 지수, 뭐 일단 유럽 쪽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 중국의 LPR 금리 결정. 중국은 좀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내리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죠. 근데 지금 매크로 지표들 보면 더 금리를 내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좀 있긴 한데 이건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공산당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잡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다음에 월마트, 알리바바 실적. 그래서 오늘 바이두, 내일 그다음에 목요일날 알리바바 이 중요한 중국의 빅테크들 실적 이번 주에 두 개가 나오는 거 한번 이번 주에 중국 쪽 빅테크들 실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도 금요일날 PPI 나오고 일본도 CPI 나오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지금 계속 어쨌든 엔화 소위 말하는 약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들 결국 이제 우리 통화가 내 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남의 나라에서 이제 수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수입을 뭔가를 할 때 돈을 더 줘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들어오는 물건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 이 내수 쪽에 물가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기름값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일본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일본 내부의 이제 인플레 지표들의 이 상승 압박이 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말에 보니까 주말 사이에 보면은 이제 뭐 이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긴 했습니다. 네, 유로존도 뭐 일본, 유로존, 미국까지 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제조업과 서비스업 관련된 PMI 지표들 8월치가 다 나옵니다. 또 전체적으로 이제 매크로 지표 상황들 보는 데 있어서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실 내용들이라는 거. 자,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이렇고요. 역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FOMC 의사로 관련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굳이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연준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거를 좀 유추를 해봐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다음 거 한번 가볼까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이제 금리 얘기를 조금 더 먼저 해야지 이제 FOMC 의사로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이 가능해서 금리 얘기를 다시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소매 판매 7월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나왔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0.6%, 예상치가 플러스 0.1%. 사실 예상치도 뭐 대단히 좋은 건 아닌데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뭐 실적으로 따지면 어닝 쇼크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실생활에서 되게 좀 주목도가 높은 분야에서 이 판매 부진, 소비 부진이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온라인 판매, 주유소 판매, 전자 가전제품 판매. 뭐 온라인 판매는 뭐 아마존에 그 세일하는 그게 땡겨져서 그렇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앞에 2자가 붙었다라는 게 조금
시장에서는 조금 크게 보는 것 같고요. 높은 유가, 그다음 메모리 가격 급등, 소위 말하는 치플레이션이죠.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상품 가격이 상승한 그 여파가 가게의 실질 구매력의 압박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소매 판매는 기본 헤드라인 수치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도. 근데 항상 얘기가 됐던 게 뭐냐면 K자 영역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의 어떤 그런 꾸준한 어떤 견조한 흐름을, 상승 흐름을 결국은 이제 뭐 전 어떤 세대가 다 전 계층이 다 골고루 이렇게 소비를 충분히 해서가 아니라 부자들이 워낙에 돈을 많이 막 쓰니까 전체적으로 수치가 올라가는 거고, 반면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좀 어려운 계층들은 소비를 할 여력이 더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소비를 굉장히 더 위축되고 이런 상황이 더 벌어지고 있다. 소위 말하는 이제 K자형 소비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이건 사실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정도의 차이지 유럽, 일본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미국의 상위 20%가 주가 상승에 따른 소위 말하는 부의 효과죠. 주가가 내가 갖고 있는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이제 좀 돈을 더 쓰게 되는 거죠. 이런 부의 효과가 75%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가 상승에 따른 또는 배당금을 받고 이런 부분들에 따른 부의 효과, 이 부분이 한쪽으로만 쏠리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이거는 근데 사실 정부에서 무슨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더 소위 말하는 이전 소득을 더 몰아주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소비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또 즉각적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매 판매가 이렇게 나타나고, 소매 판매 상황이 이렇게 더 K자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음 가볼까요? 네. 그 소비 심리도 이렇게 위축이 됐습니다.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 원래 55였는데 7월에 55였던 게 8월에는 51까지 떨어졌고, 특히 그 중에서도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 심리가 마이너스, 기대 지수도 더 나쁘죠. 지금 상황도 되게 안 좋게 보고 앞으로 상황도 별로 안 좋게 본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미시간대 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이제 측정하는 그쪽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훼손, 취약계층의 심리 악화, 이게 이제 더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지난주에 나온 기대 인플레이션도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욱더 이제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버는 건 더 주는데, 그러니까 형편이 이제 중산층 이하죠. 물가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특히 내가 주로 사용하는 기름, 그다음에 이제 생필품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근데 오늘도 사실은 오늘 새벽에도 10년물이 4.72%, 그다음에 30년물은 5.31%가 이렇게 다 또 시장에서 우려하는 수치들을 다 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올랐냐에 대한 해석이 이제 이런 거죠. 기대 인플레 상승, 국제유가 재상승, 정부나 기업들의 대규모 채권 공급,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채 발행이죠. 이거에 따른 자본 가치 희석인데, 결국 이 얘기는 결국은 돈의 가치가 자꾸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빅테크들의 회사채 발행만 해도 올해 2,200억 달러인데 이것도 사상 최고죠. 근데 내년에는 4,000억 달러로 더블이 간다라는 거. 거의 AI 캐펙스 투자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유로 국채금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폭염발, 인플레, 재정 불안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국채금리가 매크로 지표가 썩 안 좋은 상황에서도 국채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국채금리, 그다음에 FOMC 의사록 이렇게 되는 건데요. 4.7% 말씀을 드렸고, AI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돼서 이 국채금리와의 상관성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AI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과 4.7% 정도 요거하고의 상관성이 좀 큰 것으로 나타난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7%를 넘으면 AI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별로 오르지 못하더라는 거죠. 지금 물론 거의 5% 근접했던 거에 비하면야 지금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 않느냐. 저 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장기간의 이제 표기도 하고. 근데 좀 최근에 보시면 2023년부터 쭉 해서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고, 당연히 대출이 자금 조달이 많은 데니까 특히 회사채 발행도 계속 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주금들의 금리 부담이 본격화되는 기준점이 4.7%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반면에 4.7%를 밑돌면 반등을 하고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이제 19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카시카리 연준 총재든 이 양반이 애틀란타인가요? 하여간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3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했는데 이번 FOMC 의사록에서 중요해야 될 포인트 하나는 그 사람들 말고 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유추할 수 있을 만한 멘트를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가가 이러한 상황이 조금 호전돼서 유가가 조금 안정됐을 때 스탠스가 뭐 유가만 안정된다면 하면서 이제 전제를 달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비두기적으로 돌아섰던 사람들이죠. 이리사쿡, 메리 데일리, 수정 콜린스 이 연준 총재들도 언제든지 다시 이 양반들도 매파로 돌아설 수 있는 양반들이니까 이분들의 멘트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CPI가 PPI가 예상치 하회 또는 뭐 부합하는 효과를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이걸 또 어떻게 좀 봐야 될지도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쭉 보면 이제 다시 유가 얘기로 좀 돌아가는 것 같고요. 유가도 오늘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상황을 보면 유가도 그렇고 국채금리도 그렇고 매크로 지표도 그렇고 좀 다 약간 별로 안 좋은 쪽으로 좀 분위기들이 좀 가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는 결코 편안할 수가 없는 그런 데이터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야 뭐 이런 상황이 좀 안정이 된다 그러면 좀 하향안정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사실은 국채금리는 분위기가 좀 썩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분위기가. 앞서 말씀드린 회사채 발행 여부도 좀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이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시장에 좀 특히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시고 있는 이 반도체나 이런 AI 관련주들한테는 역시 이 국채금리의 움직임을 좀 제일 유심해서 이번 주에 특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화요일장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월요일장이 돼야 되는데 하루 쉬고 또 오늘 시장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도 좀 바쁜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증시의 분위기는 사실 뭐 지수 자체는 방향성은 하락이었는데 반도체 쪽은 꽤 좋았습니다. 간밤 증시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매크로 지표 가운데서는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요. 네. 거기에 따른 부담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는데 여기에 또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그 정유주 쪽은 강세를 보였었고 그 다음에 엔스로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올해 이제 예상 매출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네. 이제 470억 달러 또 심지어 650억 달러 얘기 나오고 28년엔 2천억 달러 얘기가 나오면서 AI에 대한 이제 확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가장 쇼티지가 심한 쪽이 어디냐 결국은 칩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수급이 좀 쏠려 있는 네. 그렇게 하루 장이 마무리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반도체 쪽에 대한 뭐 수요 요것에 대한 뭐 의견은 의심이 계속 나오긴 하지만은 그 의심이 나올 때마다 또 그것을 또 이제 무마시킬 수 있는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증시 자체 분위기는 좀 안 좋았는데 특히나 30년물 이제 국제금리가 좀 5.31%대까지 오른 게 특이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렇다면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5% 근접하게 되면은 이제 리스크 오프 상황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경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4.7대 정도 와 있는 것 같고요. 네. 30년물이 이제 5.1을 넘어선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과거의 어떤 지표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되게 경계를 해야 되는 시그널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에 있어가지고 증시에서 가장 큰 바로미터 역시도 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국제 수익률을 계속 민감하게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흔들리거나 그런 그림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지금 그 미국하고 일본이 엔화 관련해가지고 네. 공조하고 있는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미국 국채 금리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하셔야 될 것 같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개인 지표는 일단 4.9를 넘어서면 10년물 기준으로요. 그때는 진짜 조심을 좀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제금리가 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이제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10년물이 4.9%대를 넘어서면은 그 부분 좀 잘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한국 증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코스피가 지난 금요일에 2.4%대 상승 6,977선에서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7,000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코스피 코스닥 요즘에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아직 코스닥이 조금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반등까지 생각해서라도 코스닥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높여야 된다. 아니면은 여전히 코스피다. 돈 잘 버는 기업들이 코스피에 포진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말자라고 또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외국인 수급도 약간 좀 변화가 생기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코스닥이 강하게 반등했었던 거는 지수로도 반토막이 나버렸고 또 과부하 걸리면었던 부분들이 다 꺼지면서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소위 네. 수급적으로 풀려버렸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안이 도입이 되니 그쪽에서 큰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갔던 수급들이 급하게 빠져나오면서 빈집을 찾아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빈집 효과가 강하게 반영이 됐었고 그래서 800대 중반 한 850선까지는 급하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지수상으로 저점 대비해서 보시면 얼추 40%입니다. 그러네요.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반등의 어느 흐름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어떤 증시를 부양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뭔가 정책이 나와준다든지 네.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뭔가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펀더멘탈 이슈만 가지고 코스닥이 여기서 추가로 급등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인 게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레버리지 ETF가 이제 규제안이 나오면서 반도체 쪽의 수급이 조금 눌렸죠. 눌리면서 주변으로 확산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주변으로 확산이 되고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다시 반도체가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는 역시 레버리지 ETF 쪽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떨어진 것들의 반작용으로 주변으로 확산이 됐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다시 반도체로 수급이 들어온 거는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들이 왜 샀냐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왜 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많이 팔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레버리지 ETF 부작용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네. 6월 달 내내 불편한 수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반작용을 우려했었지만 그 불편한 수급 가운데서 외국인들은 계속 팔아나갔고요. 그거를 계속 사준 거는 개인 투자자하고 연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반대가 됐죠. 개인들은 계속 팔아나가고 팔고, 있고 외국인들은 되살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크게 차익을 실현한 상태에서 반도체 주가로 인해서 주가 급등이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물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최근에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 발표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투자와 관련된 노이즈였었던 프리캐시 플로우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현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 정답을 메타하고 아마존이 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본다고 그러면 일단은 한 곱이 지나간 거고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했었던 것보단 괜찮더라라는 시선이 작용이 되다 보니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본다고 그러면 결국 가가지고 현재는 여전히 코스피
쪽이 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상승하려면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 외국인 자금이 최근 들어서 코스피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 특히나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집중되고 있는 AI 관련 기업이다라는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상반기에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하반기로 약간 갈수록 좀 분위기가 약간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요. 주주 환원 정책이 지금 주목받는 이유, 그리고 지금 두 기업이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떻게 내놓을지, 그리고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거는 SK 하이닉스가 일단 나스닥에 상장이 됐고요. 상장이 되다 보니 거기 피어 밸류인 기업들이 주주 환원하는 모습이 계속 부각이 되니까 그렇죠. 너도 거기 갔으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인식이 강해지고 또 공교롭게도 한 6월경에 SK 하이닉스가 단독 기사였었습니다만 한 100조 원 정도의 주주 환원 관련된 얘기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주주 환원 할 것 같은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압박이 있는 거고 삼성 같은 경우는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곧 주주 환원과 관련돼 가지고 대책을 발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보면은 마치 글로벌 트렌드가 프리캐시 플로우 100% 주주 환원한 듯한 모습을 칩업체들이 다 보여줬잖아요. 네. 발표하는 데마다 다 100% 하겠다고 하니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거꾸로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조금 이전보다는 좀 제시하는 거나 아니면 대응하는 게 좀 뜨뜻미지근해 보이는 SK 하이닉스 쪽은 좀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흐름들이 이제 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상반기엔 하이닉스가 압도적이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삼성 쪽이 오히려 또 수급이 강한 그렇죠. 그림이 나오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가가지고 주주 환원이라는 거는 주주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주주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시작점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주목을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게 강합니다. 네. 여기서 뜬금없이 요번에 뭐 저기 전기 배당금 나온 거 있습니다만 그만큼 더 주겠다 뭐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실망감이나 이런 게 되게 클 그죠. 거고 확실한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다.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보여지게 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도 이제 드디어 이렇게 또 인식을 가져갈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주 환원과 관련된 기대감이 커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현금으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환율 문제 때문에 최근에도 환이 1,500원대를 넘어서던 게 갑자기 1,4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SK 하이닉스 ADR 발행 대금 40조 원의 유입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기대하고 있는 게 두 회사 합치면은 어쩌면 100조 뭐 이러는데 그걸 현금으로 만약에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환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주주 환원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주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현금보다는 주식 매입 소각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처럼 이게 100조 원대까지 가면 또 외환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 이슈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한국 증시에 많은 분들이 좀 들으셔야 될 텐데 과연 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또 주주 환원 정책을 해나가는지도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테니 함께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약간 소부장 쪽도 다시 급락한 날도 꽤 많긴 했지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소부장 그리고 다른 섹터로까지 확산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게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입은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 환원으로 확장이 되면서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지수는 더 올라가겠죠.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안 들어올 이유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해가지고 저도 이제 이런 말씀드리는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레버리지 ETF 부작용을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 아직 남아있는 거는 외국인들이 그걸 가지고 놀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외국인들이 레버리지 ETF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 들어오면서 또 한 번 과시그널을 불러일으킬 때 그렇다면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한 번 당했기 때문에 난 절대 안 당해 하고 안 할까요?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레버리지 ETF는 애초부터 잘못 상장된 상품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 번 더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 그건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 네.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거는 뭐 배수 조정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당국이 쥐고 있는 것도 방법이에요. 홍콩처럼 과열된다 싶으면 배수를 확 낮춰버리면 되거든요. 아무리 베팅이 들어오더라도 배수를 낮춰버리면 그 효과는 반감될 테니까 그런 식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지 또 자칫 잘못하면 또 수급이 쏠려서 홀짝 게임이 돼버리면 한국 증시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을 찾아가는데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당해봤기 때문에 네. 두 번 실수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처럼 사실은 레버리지 ETF 이제 상장할 때부터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그렇다면은 한국 시장이 약간 정상화되는 과정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수급이 과하게 쏠릴 리스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상품 자체를 복제시켜 가지고 상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게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고요. 칩 관련돼 가지고 메모리 관련해 가지고 네. 주가의 변동은 한국의 전자하고 닉스에서 발생이 됩니다. 네. 근데 전자의 닉스하고 닉스의 변동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 레버리지고요. 그게 특히 한국에 상장이 돼 있으면 시너지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날 것처럼 얘기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부가 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그 뭔가를 네. 가지고 있으면 또 한 번 그런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비중 조절을 통해 가지고 가능하지 않느냐. 네. 그리고 시장이 건전화된다라는 거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다라는 공간 또는 연못이라는 공간에는 고래만 사는 게 아니고요. 멸치도 살아야 되고 고등어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가지고 큰 섹터만 주도해 가지고 모든 걸 잡아먹는 시장은 건전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시장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레버리지 ETF 상품, 특히 한국의 전자닉스 상품 자체는 한국의 특성을 무시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상장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그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야지 증시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를 받고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멸치도 살아야 되고 고등어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른 섹터도 꽤 많고 또 한국 투자자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숫자를 보고 투자를 하실 텐데 그렇다면은 뭐 이사님께서 보시는 또 다른 섹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시장이 정상화되면은 요런 쪽도 좀 볼만하다라고 보시는 쪽 있으실까요? 뭐 반도체야 계속해서 좀 봐도 네. 괜찮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조선 섹터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쉬운 건 우리가 아니고 미국이다. 미국이다. 그래서 이제 조선 섹터도 괜찮아 보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반도체 지금 계속해가지고 칩이 필요한 거는 당장의 인프라 투자잖아요. 네. 근데 인프라 투자하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클로드를 통해 가지고 뭐 궁금한 거 확인하고 뭐 설계하고 이게 끝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AI의 확장이 되려고 그러면 이건 생활 속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디바이스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AI 쪽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피지컬 AI 쪽까지. 계속해서 이사님께서는 피지컬 AI를 사실 이제 상반기부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은 조정이 좀 올 거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그리고 반도체가 실제로 조정인 상황이고. 근데 사실 반도체가 조정이니까는 뭐 주변 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약간 시장에 대한 약간 관심도가 좀 식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이제 시장이 좀 다시 잘 가려면 반도체가 어쨌든 불붙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가 불이 붙는다는 것보다는 반도체는 어차피 꾸준히 가야 되는 섹터라고 보고요. 그게 저변이 넓어져야 됩니다. 저변이 넓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반도체만 가게 되면은 사실은 또 그게 생각처럼 많이 안 들어올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오히려 저변이 넓어지게 되고 그 저변 속에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주가 보상이 나와야 될 거고 그 주가 보상이 나오는 걸 확인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다시 믿고 들어올 수가 있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6월 달 내내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던 네. 건 다른 섹터가 다
무너지는 그런 그림 속에서 반도체만 독주를 했잖아요. 눈에 딱 보이는 게 다른 섹터를 팔아서 다 반도체를 사는 분위기였거든요. 이건 비정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되게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수급이 만약에 한번 꼬여버리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 있고 그렇게 된 그 시기를 저는 이제 더운 기간 네. 네, 그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운 기간에 좀 싸게 살 기회 있을 것 같다. 추격하지 마시라는 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저변이 넓어진다는 거는 뭐 전력, 뭐 MLCC, 소부장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AI가 간다고 그러면은 AI 쪽에서 칩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셨던 MLCC도 갈 것이고 그다음에 전력기기 또 당연히 갈 거고 그러면 전력기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앞단에서 전력을 만드는 게 있어야 될 거 그러네요. 아닙니까? 연결이 다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 한번 쭉 훑어보시면 그쪽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서 글로벌화돼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왜 반도체만 가냐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상화된다고 그러면 전체가 다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마켓 비하인드에서는 이제 시장에 대한 좀 전략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일단 시장이 약간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게 섹터로 이제 다양한 섹터로 좀 퍼져나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7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 알아야 될 시그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현안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60일간의 휴전 협정이 사실상 성과 없이 종료가 되면서 시장은 긴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샌디스크도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8%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론도 4%대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엔트로픽이 IPO 가치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향후 장기 성장 전망 그리고 이 매출 기대치를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종목으로 시선이 쏠렸습니다. AI 서비스가 실제로 매출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는데요. 현재 마이크론은 0.65% 추가 상승하면서 1,086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호재도 있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애플에 대해서 이 창신 메모리에 의존하지 말라라고 입장을 전하면서 마이크론은 또 강세를 붙어 나갔습니다. 다만 애플에 대해서는 하락폭이 깊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0.2%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 하락하면서 304달러 선에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또 엔비디아도 함께 살펴보시죠. 약보합권의 거래 마무리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현재 강보합권에 지나가고 있는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는 투자 소식이 여러모로 들려왔습니다. 소프트뱅크 에너지에 1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과 함께 또 오하이오에 있는 데이터 센터, 이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에 1,050달러 규모의 이 데이터 센터 규모의 투자 보증을 제공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0.01% 상승하면서 225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메타는 우려 섞인 시선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이 메타는 아동 청소년 중독과 관련해서 연방법원의 재판이 현재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3%대 약세를 보였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도 0.02% 추가 하락하면서 568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는 정규장에서는 약세를 보였는데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핸들과 페달을 없앤 이 로보택시를 본격적으로 운행한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0.13% 상승하면서 339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고 알파벳은 애프터마켓에서 0.12% 하락하면서 343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ADR 종목들 종가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를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폭 그려내는 모습이었는데요. SK하이닉스 ADR이 3%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함께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낸드의 가격 상승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벌써부터 진행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3%대 강세 보이면서 171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금융 종목들도 강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0.8%대 강세, 한국전력도 0.34% 상승했고요. SK텔레콤도 3%대 강세 보였습니다. 4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지표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전 알아야 할 국내 주요 지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은 0.36% 소폭 빠지면서 1094포인트 선에 거래 마무리했고요. EWL 한국 ETF는 3%대까지 강세 보여주다가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65% 상승하고 있습니다. 186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대 강세 보이면서 12,600포인트 선에 거래됐습니다. 유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0.83% 현재 거래 재개 후에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에 진전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유가도 함께 상승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만이 방해될 경우에 폭격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이겠고요. 또 EWR 한국 ETF도 상승했다는 점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 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주요 지표들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